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인 305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결정했습니다.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값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부담 등으로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이 옮겨가는 서울 용산 기지터에 국내 최초로 국가공원이 조성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인 305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 2014년 상반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입니다. 정부는 특히 상반기에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분야,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연구개발 사업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입찰이 엎어지는 등 올해 서울 용산구는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정비사업 중단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먹구름이 꼈었는데 최근 여의도 면적보다 큰 용산공원 조성이 본격화되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이 옮겨가는 서울 용산 기지터. 국내 최초로 국가공원이 조성됩니다. 용산공원 구역은 현재 244만 제곱미터에서 60만 제곱미터를 더 보태 303만 제곱미터 규모로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큰 공원이 서울 중심부에 들어서는 겁니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용산기지는 굴곡의 현대사를 가장 통렬하게 상징하는 현장이라며 대도시 한복판의 생태자연공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공원 조성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호재로 꼽힙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쾌적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원 조성이 제대로 가능할지 부분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변 부동산 시장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산구 아파트 값은 2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는 상황. 한강변에 자리한 이촌동 한강맨션과 왕국맨션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일대 가치는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은 자연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며 신축 건물은 짓지 않을 것이고 임대주택 건설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또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게 되면 개소세율을 현행의 5%에서 1.5%로 70%를 낮춰줍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집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가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고요. 자, 어제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도 기존의 40%에서 이제 20%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전히 시장 방향성은 잡기가 좀 어려운, 즉 오리무중입니다. 지난주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승현 도시와 경제대표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저희 부동산팀은 정말 매일매일 현장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를 보도해주고 계신데요.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 다르다고 해요. 지금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자, 서울에서 핫한 곳이죠. 이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호가가 오르는 곳도 있고 내리는 곳도 있고 좀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이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를 좀 알아봤더니 이 지난주 대책 발표 전에 실거래 실적이 있었는데 그게 전용 76.5제곱미터, 5층이에요. 21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 거래가 신고가 기록인데요. 현재 호가를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20억에서 21억 원 가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최대 1억 원 넘게 호가가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같은 지역이죠. 잠실 S단지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대책이 발표된 날 마침 거래 실적이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지는 봤더니 전용 84.97제곱미터 1층 매물이었는데 실거래된 게 1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를 확인해 봤더니 같은 면적 저층 매물 기준으로 해서 18억에서 18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발표 이후에 호가가 2천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자, 또 마포구도 알아봤는데요. 이 아현동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 7층 거래 실적이 있었는데 이달 초에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현재는 15억 5천에서 16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발표 후에 최대 1억 원 호가가 오른 겁니다. 자, 이렇듯 호가가 오르는 곳도 있고 내리는 곳도 있고 좀 분위기가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다만 매수세는 똑같이 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뭐 대장주라고 우리가 증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단지도 대장 단지들 지역별로 있는데 잠실 5단지 그리고 뭐 엘리트로 불리는 엘스 그리고 마레프라고 하나요? 여기를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까지 그렇죠. 봤는데 네네. 아직까지 뭐 별다른 대책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송 대표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 게 고강도 대책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기도 하면서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약발이 들어가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습에 대해서 대표님은 전문가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선 대책 발표가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한 분석은 좀 힘든데 앞서 말씀 주신 그 단지들을 보니까 재건축 단지하고 또 신규 주택이나 기존 재고주택하고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건축 단지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런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한 그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나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시장을 계속 끌고 가냐 안 끌고 가냐 여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용적률 완화나 임대주택 의무 건설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내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한 그런 매물들은 시장에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호가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재건축 아파트는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세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운영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전세가가 낮다 보니까 자기 아까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기는 가능하긴 하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조금 뭐 투자에 신중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고주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지금 최근 들어서 신규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재고주택에 대해서도 내구성 좋은 아파트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충분히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규제가 장기화로 이어진다고 해도 전세가나 또 내구성이 좋고 또 판단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안에서도 충분히 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수익성을 앞으로 보고 이제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내놓을 수 없겠지만 저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이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으로 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매물들이 일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재고주택들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셨고요. 이제 전세 시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일단 대책 발표 이전부터 전세값은 좀 들썩거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겨울철 이사 수요 그리고 입시제도 개편 여기에 12, 16 대책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세값이 꿈틀거린다라는 건데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 맹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학군 수요가 전세가나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입시 개편도 있고 또 주택 공급 정책 자체가 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특히 보유세에 대한 우려도 주택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값 상승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하면은 그 보유세를 본인이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아직 뭐 자산이 좀 부족하거나 세금을 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굳이 보유세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주택을 구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선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수요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수요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입지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군 수요가 풍부하고 일자리가 많은 곳들은 전세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세입자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대 시장에서도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 또 이런 곳에서는 또 거주를 하면서 학군 수요를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부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좀 많은 수요층들이 시장에 자산 있는 그 전세 시장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임차인 같은 경우도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좀 비자발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대시장. 그러니까 임대시장이 향후에는 매매시장을 또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게 비슷한 사례가 2013년도경에 거의 뭐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는 일도 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정 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주담대라고 하는 게 전면 금지가 됐고요. 9억 원이 넘는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20%까지 제한이 됐습니다. 헌법소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때요? 네, 헌법소원을 이미 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온라인을 보면 반응들이 좀 엇갈립니다. 완전히 반이죠. 예, 이번 대책에 주거 안정을 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좀 들여다봤더니 공급을 좀 늘려달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전세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각각 한 200건가량의 동의를 받았고요. 또 외국인은 지금 LTV 제한이 없는 만큼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한 300건가량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봤더니요. 이건 좀 재밌는 결과였는데 좀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양대 포털 사이트인데 네이버를 좀 봤더니 정부 대책에 비난하는 글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반면에 다음에서는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 댓글을 좀 보면 네이버에서는 총선 끝나고 집값 오른다. 또 집 팔면 후회한다. 집 판 사람은 뭐 통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좀 비난하거나 비꼬고 있는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고요. 또 다음 댓글을 확인해 봤더니 자, 그런 이 정책에 대해서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또 불로소득을 잡고 세금을 걷고 없는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꾼을 잡아내자 뭐 이런 정책을 좀 옹호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주변에서도 이게 좀 갈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포털에서도 극명하게 지금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라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약 시장을 좀 살펴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내년 4월이면 이게 또 금방 종료가 돼요. 일반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소위 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북위례 지역에서 일반 분양이 민간 분양이 있다고 해요.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부가 12.16 대책 이후라서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위례 아파트보다도 공급하는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도 하고요. 또 성파권에서 시작하는 그 마지막 그 민간 단지이기 때문에 청약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서울의 주요 사업지들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뭐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여러 단지들이 서울권은 한 60점대는 뭐 좀 갖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60점을 갖기가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당첨된다고 해도 자금 마련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금융 규제가 생기고 나서는 현재 청약 시장은 자산가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분양시장이 과거에는 내 집 장만을 위한 그런 장이었었는데 현재는 자산가들이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도박판에서 판돈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판돈이 없으면은 그 장에 뛰어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지만 과연 이 내 집 장만이 가능해지는 건가? 사실 이번 정부가 내 집 장만을 위한 정책들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내 집 장만하고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서민들은 현금을 좀 유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 집 장만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또 분양가 상한제 이후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당첨은 어렵고 또 내 집 장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주택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이 위례 뭐 북위례 여기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여러 여건들을 갖춘 그런 구매자들이 많을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청약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60점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고 여기에 대출을 받지 않고 내 돈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집단담보대출이 안 되잖아요. PF대출이. 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 잡히면 정부는 더 강한 대책을 우리는 내놓을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끝판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책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대책을 정부는 더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과거나 현재 사례로 봤을 때 대책에 관련돼서 보강하는 내용 정도지 이 이상의 더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세수, 뭐 보유세 확대라든지 아니면 금융규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뭐 실거주 요건 강화 이런 것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경우는 사실 다주택자에게 시장에서 물건을 좀 내놓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 조정지역에서 10년 보유 양도세 완화 카드를 냈거든요. 근데 10년이란 기간으로서는 한정된 매물밖에 나오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간을 완화를 해서 다양하고 많은 매물들을 나와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12.16 대책 이후로 서울 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9억 이상, 9억 이하 아파트는 좀 대출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아파트 시장이 좀 꿈틀대면서 아파트 키 맞추기 현상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역사상 규제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 강남인데 주택값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입니다. 결국은 규제가 꼭
주택값 안정이나 주택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좀 완화를 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많이 했다면은 완화 쪽에 방향을 좀 틀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설적이네요. 가장 많은 지금까지 그런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오른 것이 강남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지금 일주일가량이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작년보다 13만 명이 늘며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사전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누락했거나 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는 고지서 수령 뒤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6.46%에서 6.67%로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현행 189원 70전에서 195원 80전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씩 오릅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1,273원으로 올해보다 2,204원 증가합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또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경우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 개설해야 정기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명의개서 대행회사 조회는 증권정보 포털 사이트 세이브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흔히 유럽거리에서 볼 수 있던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울 도심 신촌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만날 수가 있고 다양한 공연 등이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장관 5명도 산타로 변신해 이곳 크리스마스 마켓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밝게 빛나는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 빼곡히 들어선 하얀색 천막. 성탄절 수공예품부터 텀블러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는 유명 크리에이터와 중국의 왕홍 등이 소상공인의 물건을 홍보하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촌에서 열린 같이 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현장입니다. 온라인 시장 급성장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시민들은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고 판로가 없는 소상공인들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 주변 상권까지 덩달아 활기가 넘칩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북적이는 인파 속 사랑과 나눔을 전해 300여 명의 산타들이 모였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도 산타로 변신해 출정식을 가진 뒤 소외가정과 기관의 아동들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네, 같이 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과 함께 오늘 몰래 산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산타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우리 어린이 병동 또 세브란스 어린이 병동에 선물을 증정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기기 힘든 어떤 그런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K-팝 스타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같이 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늘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타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시티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2021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동력으로 떠오르며 각국이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19 글로벌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이 융합되는 4차 산업의 집합체로 불립니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홈과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돼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협력과 정책 개발의 균형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 가지 분야가 균형을 이뤄가며 개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베드를 통한 데이터의 융합, 통합 플랫폼을 통한 각기 다른 기술들의 융합, 그리고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와 리빙랩, 상용화까지의 정책 수립과 절차 표준화와 같은 거버넌스 프로세스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갑수 한국 블록체인 협회장과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갑수 협회장은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인간의 삶 속에 스마트시티 산업이 14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시티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내 스마트시티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황종성 부산 마스터 플래너, 조성행 세종 마스터 플랜 리더, 조대현 사업단장의 주도로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과 발전을 도모하는 토론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서울의 5집 가운데 한 집이 페팸족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귀엽고 예뻐서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린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층 진화된 펫케어 시장, 센즈라이프로 알아봅니다. 강아지 가족이 택시에 올라탑니다. 도심 속 드라이빙을 유유히 즐기는 모습인데요. 택시 안쪽에는 강아지 전용 안전벨트와 카시트, 배변 패드 등이 마련돼 장거리 이동도 걱정이 없습니다. 펫펜션에 놀러 가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할 때나 아픈 강아지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갈 때도 펫택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국내 영업이 시작돼 지금은 한 업체에서 받는 주말 하루 예약 건수가 8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꼭 사람이 함께 타지 않아도 강아지나 고양이끼리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되는데요. 모바일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반려동물 종류 등을 입력하면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을 위한 쇼핑 시간을 따로 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견주 대신 반려견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챙겨주는 서비스도 눈길을 끕니다. 견주는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하면 되고 반려견에 필요한 물품 정보와 상품 검증은
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대신합니다. 강아지용 간식부터 겨울 패딩까지 계절별로 마련되는 70여 종의 제품 가운데 내 강아지의 연령과 크기, 알러지 여부 등을 선택하면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이를 한데 모은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변화 등 반려인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전반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펫보험 상품도 플랫폼 안에 담았습니다. 펫보험 가입을 위해 따로 보험사를 찾지 않아도 되고 제휴된 인근 동물병원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진료비를 조금 부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자기들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또 판매를 하면서 보호자와 그다음에 병원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두가 같이 이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인 증가세에 주목한 한 건강검진 업체는 반려동물 플랫폼과 협업해 서비스 대상을 사람에서 동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만들어서 일선 병원 또는 병원을 방문하는 보호자에게 몇 년에 한 번은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 기록들은 향후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꾸준하게 6개월에 한 번씩 그 트렌드와 어떤 그 상태를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강릉 세인트존스 등 호텔 업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투숙 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펫 시장은 이미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로 진입하며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행복 가득한 성탄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